네, 여러분. MOS 과정 이제 첫 번째 특강인데요. 이게 SOS 과정부터 시리즈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범 답안 작성법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다음은 내부로 들어와서 배움 중심 수업의 이해와 AI 활용. 근데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 어디에서 주로 우리가 나왔죠? AI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에서 나왔더라?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파트에서 원격 수업에서 그 부분을 잘 짚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 배움 중심 수업 AI 활용하고 이 다음에는 과정 중심 평가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짜는구나 하고 IB 평가, 논술형 평가잖아요.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장학 파트로 들어가서 현장 교사 특히 초임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함양 연수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교수 평기 일체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한 3차시, 4차시 정도로 그걸 압축한 내용인데 거기서 엑기스만 좀 뽑아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던 내용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루겠어요? 생활 지도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관계성 증진,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하기,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이미 발생한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약 15시간 정도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왜 연수들은 15시간으로 짜여져 있을까? 그게 학점화돼서 15시간이 1학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4학점 정도를 직무 연수로 1년 동안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4학점이면 몇 시간이요? 60시간 정도가 된다. 그래서 60시간 정도를 이수한 내용을 교원 평가에든지 좀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그 이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의 이해와 AI 활용. 먼저 배움 중심 살펴볼 텐데 여기 나온 것처럼 배움 중심은 일반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어 스스로 협력하여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말하며 이 말이 나와요. 배움 중심 수업은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다.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유사한 용어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어요.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학습자 중심 수업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 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갖는 한계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의 방향성 상실, 기초학력, 부실을 갖고 오는데 학습자가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학습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등재학술지인데 저도 논문 내봤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뭐 스코프스 이상지에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 인용률도 높은 그런 건데 이러한 수업이 대체적으로 흥미를 강조하지만 깊이 있는 이해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경험 중심, 활동 중심 설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서 진정한 지식의 형성과 자기 내면화를 지향하는 수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정책적인 지향점을 담고 있고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거야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습자의 욕구를 살려줘서 그들 스스로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걸 폭넓게 러너 센터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교육 과정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수업으로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이거는 무엇일까?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과정, 기존의 수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그 속에서 능동적 지식 구성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다 유사한데 배움 중심 수업은 무엇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개선할, 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형태다. 지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생은 배움의 주체이며 엄밀히 얘기해서 배움 중심 수업에선 모두를 주체로 만듭니다. 학생은 무엇의 주체? 배움의 주체이고 교사는 무엇의 주체? 가르침의 주체.
가르침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해줘야 된다? 수업을 디자인하고 수업을 계획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다. 이건 듀이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브루너의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발견이 잘 되고 탐구를 잘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교사는 뭐예요? 항상 고민하고 계획해야 된다. 제가 논술형 문제 중에서 구성주의 수업에서도 교사는 여전히 바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왜 바빠요? 이 가르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거죠. 뒤에 교사의 역할 나오니까 거기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향점들을 다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식들이 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시험 문제에 더 많이 출제되겠죠. 프로젝트 수업에서 세 가지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부했잖아. 그죠? 하나가 뭐야? 자율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세 번째가 우리가 성찰, 반성. 성찰과 반성이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전시 활동. 그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하브루타. 하브루타가 사실 배움에 관련지어서 굉장히 연관성을 많이 갖죠. 왜? 배움이라는 게 하나의 과정 중에 생겨난다 그랬어요. 배움이 맨 처음에 무엇을 해? 내가 혼자 홀로 생각하기. 뒷부분에도 중심 활동 세 가지 중에서 SD에 홀로 생각하기가 나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일단 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도 이제 SD를 했겠죠. 같이 협력하는 요 사이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게 배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배움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따오 셰프. 네 생각은 어때? 이 말을 가장 수업 중에 많이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질문이 있는 수업, 그리고 협동학습, 탐구학습, 토의 토론학습 등의 형태가 배움 중심의 철학, 학생 참여형 수업의 형태, 학습자 중심 수업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움 중심의 기본 철학은 여기 모든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는 데 있고요. 따라서 이 배움 중심 수업, 배움 중심의 공동체와 관련지어서 이 사토 마나부 전에는 주로 이런 것을 누가 연구했다고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야기했죠? 피터 생계가 학습 조직을 많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단계 시리즈를 탄다 그랬어요. 피터 생계, 그 다음에 사토 마나부, 그리고 호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구체적으로 공공성, 민주주의, 탁월성이라는 세 가지 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폭넓게 바라볼 때 루소가 얘기한 인간 개개인이 작은 자연이야, 소자연이야. 루소의 자연주의. 듀이의 진보주의, 반성적 성찰을 통한 경험의 지속적 재구성으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뢰 소용 경력 개발 도전 장려 존중 참여 끌어내기 만남과 대화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 교섭 경청 토론 협동 촉진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수석교사의 연수 자료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이야기하는데 나오는데 공통된 세 가지를 뽑아냅니다. 뽑아내는 게 첫 번째가 학습자 자기주도성. 공통적으로 이런 것을 강조해요. 무엇이? 학습자 중심 그리고 학생 참여형 배움 중심 수업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면 첫 번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증진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관계성 증진을 또한 강조합니다. 관계성 증진. 그래서 모든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 경험, 증진. 넓히기라고도 얘기하고 증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고의 틀을 확장시키고 경험을 증진시켜 그 경험을 증진시킨다라는 게 다른 말로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썼던 말 전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실생활에 전이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 요 세 가지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그 세 가지 어떤 거요? 학습자 중심, 학생 참여형, 배움 중심.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에서의 지식과는 뭐야? 지식은 변하는 것이며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 변한다는 사실만 안 변하겠죠. 학생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지닌 주체적인 인격체. 그럼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당연히 인본주의 그리고 실존주의가 들어갈 테고, 수업가는 학생의 자기주도성, 자발성에 기초하여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인 교류, 소통, 자기주도성, 여기서 관계성 증진, 그래서 함께 상호작용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다 라고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서사적인 거니까 이건 한번 가볍게 우리가 보면,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탐구해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목표보다는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목표 던지는 거 옛날 방법이에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목표보다는 문제를 던져, 주제를 던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까에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탐구할까를 고민해 주는 거죠. 그리고 평가라고 얘기하는 건 그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평가를 다른 말로 무엇으로 바꿨어요? 무엇으로 바꿨어? 생각 안 나? 난 누구랑 얘기한 거야? 표현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수업에서 그래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의 진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행 방법과 같습니다. 수업 전 활동으로 배움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집단 조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요. 배움 중심 수업 실천,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배움 중심 수업 실천과 관련지어서 교사들이 만들어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에서 학습자를 수업 설계에 참여시키는 그 파트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교과를 맨 처음 시작해 3월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 그럼 무엇을 얘기하라고요? 이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리스트의 하나의 항목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단원을 전개함에, 새로운 단원, 코스를 전개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거를 갖고 이제 거기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 그리고 연수 자료, 배움 중심 수업의 역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나와. 그러면 한 8년, 9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배움을 설계해 주고 그 다음에는 본 수업 활동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용어 자체가 도입이라는 말보다는 배움 열기. 배움 열기. 포인트가 뭐야? 우리가 여기에서 다 똑같아. 동기유발, 전시학습 상기해. 누가 가네가 얘기한 거 비슷해. 그런데 여기는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습 문제 파악 활동이 있더라고 합니다. 문제와 주제를 던져주면서 학습 문제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주면, 수업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도입에서 전개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수업이 자연스럽고 좋아요. 수업을 대체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저도 수업을 딱 끝내고 어떤 수업을 하고 할 땐 되게 후회가 될 때 있어. 왜 쓸데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지? 근데 여러분과 함께 흥미를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가 부지 불식간의 수업 내용으로 집중 몰입시켜, 그게 좋은 수업이에요. 잘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 문제 활동을 던져주면서 뭐가 좋아? 짧게 바로 배움으로 들어가야 돼. 왜? 배움이 학습자들 활동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무엇을, 티칭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무엇을 늘려줘야 돼요? 러닝을 뭐 더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짧게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배움 활동으로 가면은 중심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습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화하는 게 중심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쟁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세 가지 활동이 들어갑니다. 핵심 활동이 세 가지예요. 홀로 생각하기. 충분히 혼자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짝이나 소 집단별로 공부하기. 짝이랑 공부하는 건 어떤 게 좋아? 그런데 하브루타를 갖다가 쓰는 거죠. 짝이랑 1대1이니까. 그리고 동료 교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 쓰겠죠. 그리고 협동학습을 한 다음에 무엇을?
반성과 성찰을 전체 발표하기로 해준다. 이게 3대 핵심적인 활동. 비교적 심플합니다. 물론 뭐 이런 데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뭐 에듀테크라든가 뭐 이런 거 갖다 쓸 수는 있겠죠. 근데 핵심 활동은 요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배움을 정리할 때는 여기서 보면 수업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단위 수업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시의 학습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이제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본학습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다음 차시에 학습할 내용을 파악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리활동을 하면서는 수업을 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재미있었던 점, 어려웠던 점, 가벼운 마음으로 회상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정리된 내용을 학습장에 이렇게 쓰도록 해주는 것들, 그리고 더 알고 싶었던 것에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시킨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 그러기 위해서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성찰을 해주는 자기평가, 또한 동료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리활동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 정도를 파악하고 또한 환류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 여기까지는 서사 전반적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 알고 있다가 특히 경기도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쓰는 발문에서 잘 활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고 쓰는 것과 단순히 외우고 쓰는 건 좀 달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배움을 성립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서는 수업에서 어떤 것을 설정해 주는 게 좋느냐? 첫 번째, 좀 이게 어려워야 돼요. 교과서보다 좀 높은 수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인 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적인 도약은 뭐예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거. 여기 보면 동료와 함께 풀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 중에서 목표 기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거 보면 특징에서 뭐에 부딪혀야 돼? 학습자가 무엇에 부딪힐 때 피드백을 던져줘야 돼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그리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대 실패에 부딪혔을 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얻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서로 들어주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범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듣기, 리스너. 다음 페이지에 교사 역할이 나오는데 듣기를 실천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친구 대답해봐. 안 들려. 선생님 그러죠. 안 들려. 왜 자신감이 없어? 크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용히 이제 집중해 주자. 무슨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강력한 듣기. 우리 이렇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수업의 달인 70년 동안 수업만 연구했어. 허당 노구치 요시히로 선생님. 이건 장난이고 원래 노구치 요시히로라는 사람이 수업을 연구했는데 수업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듣기라고 해요. 듣기임과 동시에 듣기를 잘해야지 강력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듣기부터 수업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서로 들어주는 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 구체적인 건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역할을. 그리고 목표 달성 평가의 교육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 중심의 철학이 들어간 무엇던 주제, 탐구, 표현의 교육 과정으로 바꿔줘야 된다. 목달평에서 주탄표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하나의 조건이자 성립되는 사항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느냐? 핵심은 첫 번째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실천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업에서. 듣기를 잘해주고 연결하기를 잘해주고 되돌리기를 잘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야? 블랭크를 준 다음에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강력한 리스너, 청취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강력한 커넥터, 연결자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멋지게 풀어주면 훌륭한 답변이 됩니다. 제가 주는 거야. 그거 갖다 써. 이거 선물이야. 그리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 톤은 낮추어서 말을 정선해서 진지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저는 좀 하이톤이잖아. 그죠? 하이톤이야. 좀 어떻게 정선해서 낮게 해주지? 오늘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안 좋아.
요즘에 이런 목소리 내면 안 되는데. 요즘에 아주 오컬트 무비에 내가 심취해 있어. 오컬트 알아요? 오컬트 무비? 그런 거 기괴한 거 좋아해? 좋아해? 이상한 사람인데? 예, 뭐 검은 사제들이나 뭐 사바하 우리나라 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런 게 요즘에 좀 재밌더라고 저는. 옛날에 집에서는 안 보는 뭐 손더 게스트인가? 막 이런 것도 재밌어. 이렇게 보는지 지루해. 도대체 보다 보면. 근데 궁금해갖고 끝까지 보다가 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하는데 하는 그러죠. 하여 그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 다시 즉흥적인 대응으로 창조적인 수업을 할 것. 내가 준비한 수업이 그대로 되지 않아서 안달낼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수업으로 창조적인 수업을 그때그때 이끌어 가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듣기를 수업 실현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건 수업 실현에서 보여줘야 돼. 할 때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교묘하게 들을 수 있는가의 문제고 이런 게 어떤 조건 상황에 나올 수도 있어요. 조건 상황, 조건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럼 뒷부분에 어떠한 그 구체적인 어떤 답변, 어떤 멘트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중하게 대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아이들이 잘못 발언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단호하게 야, 틀렸어. 자 다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수렴적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자체도 좋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함께 이제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게 좋다니까. 여기 써놓은 거예요. 듣기를 위해서 바꾸어야 할 교사 발언이 수업에서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들어보자.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듣기 위주로 말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연결짓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교사는 수업에서 무엇을 연결짓습니까? 교재와 학습자를 연결짓고 학습자를 서로 연결짓고 오늘의 수업과 내일의 수업을 연결짓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짓고 어제 배운 것과 오늘 배운 것을 연결짓고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연결지을까?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일을 수업 실현에서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창의적인 게 굉장히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죠. 학생과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개발된 교육과정을 연결지어서 확산적으로 실천하는 연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소를 연계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학습자 서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에듀테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결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연결짓기보다는 끊는 일로 시종 일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원이의 의견은 어떠니? 그렇군. 자, 다른 의견은? 등으로 지명하면 발언과 발언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와 반대로 지원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누구는 어떠니?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주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연결짓기를 잘 해주는 이런 것들을 발문을 또한 잘 써야 되고요. 또 되돌리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되돌리기는 뭐냐? 이건 선생님만 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끌고 나갈지 교사의 역할 중에서 되돌기 활동은 이게 경시되는 경향이 많은데 수업 중에 다음은 어떻게 되지 식으로 앞으로 가기에만 급급한 교사가 있는데 이러지 않고 때로는 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발언은 의미 깊게 받아들이고 그 발언이 다른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지원이가 뭐뭐라고 말을 하네요. 다시 말을 해. 되돌려. 그 아이가 이야기한 것을 친절히 되돌려주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면서 이전으로 되돌려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되돌리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되돌리기를 수업 실현에서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드러난다? 발문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듣기를
실천하는 발문이 있고요. 그래서 연결을 자르는 것은 다른 의견. 아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2차에서 내용에서 어떤 교사의 수업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 여러분한테. 다른 의견. 누구누구 어때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디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이 자료에서 다른 생각을 한 사람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견을 여러분 집단 토의를 하잖아요. 그죠? 집단 토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앞서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나리오를 보면. 아니면 아니다, 집단 토의 안 한다고 했으니까 몇 년 쉬었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모를 테지. 나중에 줄게. 요번에 하게 되면은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기조 발언을 잘 못했어. 그럼 먼저 치고 나가야지. 먼저 치는 시나리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받아서 어차피 말하는 투는 그걸 정리하고 하나 더 보태기 발언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말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는 발언을 해준다. 배움을 위한 발언은 배움은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먼저 수행한 누가 한번 도와줘 볼까? 이런 방식 괜찮죠? 그리고 학생들끼리는 서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모둠 내에서도 물어보고 모둠 간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치들을 잘 마련해 놔야 되고 체크리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수업 협의회 때 비판을 바꾸고 전문가로서 배움을 위한 발언이요. 선생님들도 어떤 사람이 수업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체크리스트 갖다가 무슨 행동, 판서 뭐 했어? 동영상 너무 길었어? 하면서 그 사람은 점수 매기기에 바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동료 평가를 통해서 친구로부터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추천할 것인가를 동료 평가를 학생들에게 하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그날의 히어로는 누구예요? 수업을 잘했던 잘못했던 발표한 교사입니다. 그 교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던가 그 내용을 갖고 이렇게 봅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제가 굉장히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배웠지. 뭘 배웠어? 오늘 배웠지. 저를 통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오컬트 무비 얘기를 왜 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수업을 끊지 말아야지. 친구는 좋아해야지. 그래도 좋아한다며 오컬트 무비. 그죠? 무서운 막 이거 괴기스러운 거. 응? 학생이 어디에서 배움을 시작하고 배움을 멈추었는가.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관찰할 때는 교사의 행동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가, 어떤 자극에 학생들의 동기가 발현되었는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진술이 되어 있고요. 수업의 맥락에서 연결짓기와 되돌리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배움은 하나의 흐름인데 중간에 그것을 자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수업 가운데 좋았던 점과 불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교사 자신도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성찰을 했을 때 나날이 발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평가자의 여기 왜 안 맞지? 다시 편집을 해줘야겠다. 평가자의 수업 관찰 관점을 보면은 여기서 참관의 관점은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수업 과정 중 어디에서 머뭇거렸는가? 그리고 교사는 한 명 한 명의 중얼거림과 당황함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짜임새 있는 수업, 과학적인 수업을 넘어서 질적이고 비평적인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업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을 중심에 놓고 수업 관찰 관점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끝이야. 배움 중심 수업은. 근데 거기서 어떤 상황이 배움을 성립시키는가와 교사의 역할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고 말에 자꾸 붙여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연결짓기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듣기를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때때로 되돌아가기 발문도 잘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I 활용 교육과 같은 경우는 원래 AI 이 자체가 인간의 지능과 같이 학습, 추론 등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교한 학습과 추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에요? 이 에듀테크 부분이다. 시험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 에듀테크 부분인데, 교육과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으로서 교육의 ICT를 접목해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을 폭넓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AI. AI는 어디에 쓴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교육부 자료를 보더라도 학업 격차, 학력 격차 해소를 우리가 완화시키는 데 쓰고요. 무엇보다 맞춤형,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데 AI를 쓰고 있다. 또 하나는 실감형이라고 했죠. 실제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해줘. 요게 바로 AR, VR.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앱,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에듀테크를. 지금 연수자료,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 대상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연수에서는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요즘에 현장교사 일정 연수에서도 요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가지고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는데 써야 된다. 그래서 거기 체크리스트들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으면 이 앱들이 손쉽게 접근하면서 어디에 쓸 수 있어? 우리가 가만히 보면 퀴즈에 쓸 수 있어. 우리가 형성평가 같은 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손쉽게 퀴즈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걸 갖다 쓰면 좋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카웃 같은 게 굉장히 좋다. 대집단 평가에 자기의 의견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여기서 가장 많은 답변 나온 게 쇼업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별화된 피드백을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패들렛은 담벼락에 막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이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편리하고 이 단계에서 쓰이면 좋겠다라는 교사의 어떤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을 보면 그 이유와 함께 그것을 제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준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이 교육의 내용이 되는 교육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2015에서 이때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무슨 교육을 하기에 강조했어요? 코딩 교육하는 거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장성이 있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 갖고 인공지능 교육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한적이고 한계를 맞이하고 있죠. 저 옛날에 보면 앞으로의 교육은 나만의 어떤 교육 컨텐츠 자원을 압축시켜 놓은 무엇을? 홈페이지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한 20년 전에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HTML부터 배우는 거지. 야, 그거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무 웹 에디터가 나왔어. 이거 들어봤어요? 나무 웹 에디터가 있어. 그 다음에 드림위버 같은 게 나왔어. 제가 바로 옆에 컴퓨터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3개월을 다니면서 그거를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스킨과 템플릿을 아바타 입히듯이 막 만들더만, 이걸 내가 왜 배우고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처음부터 그런 모든 인공지능 교육에 매몰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반 교육입니다. AI를 어디에, 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개별형의 맞춤 교육을 해주고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것이냐.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도 AI 활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이 된다? 교육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차나 2차, 특히 2차에서는 이런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 기능은 학생들의 특성, 학습 과정 및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현 상태 분석, 그리고 학습 목표 달성과 진로를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과 과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학생에게는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한마디로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 학생에게는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ICT 리터러시도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 역량을 신장시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자율적인 미래형의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무엇을? AI를 갖다 쓰자. 그래서 우리가 국정과제라든가 특히 경기도 교육감 공약사항에서는 AI를 활용한 교사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평가에서는 논술형 평가, 우리가 IB 평가를 도입하고 IB 학교를 예비 학교 준비시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I 그리고 IB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그런 게 축축축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 자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건데,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인공지능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 그리고 디지털 소양을 자신도 익히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를 우리가 모두 함양해주고 수업 설계 역량이 필요로 하다. 야, 이거 허용하면은 이거 되겠다. 그죠? 이거 근데 좀 한 10몇 분 되니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 싶어요? 끝나고 틀어줄까? 여러분, 여기 뭐 학교 현장에서 AI. 근데 이것도 조금 됐어. 몇 년, 한 2, 3년 전 얘기거든요. 여러분 유인물에 있죠? 이 주소 한번 쳐갖고 한번 보면 실제 학교 현장, 주로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1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교사학습 플랫폼 적용 측면으로 나눠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여러분 서사로 보면 됩니다. 미래교육 환경 지원 측면에서, 학습 격차 해소 측면에서, 공공 민간의 상생 그리고 통합 운영 지원 측면에서, 특히 미래교육 환경 지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갖고 블렌디드 수업 효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학습 격차와 같은 경우는 지능형의 학습 분석을 구현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즉시 줄 수 있을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자의 문제점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미래교육 환경과 학습 격차 해소 측면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고요.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때 조심해야 할 점, 여러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연구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핵심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안 배우면 어때요? 우리가 막연하게 좀 시대에 뒤처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컴퓨터 학원에서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붐을 탔지만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산업화의 논리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먼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교육을 하자는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교육을 하자. 교육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자. 교육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인공지능 교육은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존이란 말이에요. 기계와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얘네들의 추론 기능이 인간을 뛰어넘어. 그럼 우리는 뛰어넘는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까, 교육에 적용할까,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영화 허 봤습니까? 인간의 직업이 두 가지 직업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 그건 인간이 설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원활히 사용하는 능력, 그 자체가 교육 내용으로 필요하다. 목적에 맞게.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적 단계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알맞게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의 현 주소를 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교육적 접근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발맞추지 못해. 그래갖고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교육적 접근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대상과 시기를 보편 교육적으로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 MZ세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뭐예요? 알파 세대가 되잖아요. 이게 환경이 달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교사를 육성함과 동시에 모든 교사가 나름대로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우리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대표적인 어떤 기계와는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키면 다 합니다. 그렇대. 원격 수업도 엄청 잘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수업의 질과 ICT 활용 능력이 엄청나게 신장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이미 많은 것을 개발해 놨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추구하는 수업에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충분한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 사이트들, 사회 맥락적인 지원 체제들도 굉장히 많다. 인공지능 교육에 도입함에 있어서 모든 교과와 융합을 하되 모든 교과와 융합, 지금 어떤 방식으로 융합하고 있죠? 초학문적 융합교육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다학문적인 통합적인 융합교육과정을 했다면 지금 연구물들 보세요. 다 초학문적입니다. 왜 초학문적입니까? 기존에는 여러 교과를 두루두루 아우르는 문제와 주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학습자들이 관심과 흥미 속에서 주제를 찾아내버리잖아요. 따라서 학문의 경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융합으로 가야 되는데 중심에서 끌고 가는 것은 수학과 정보교과에 여기서 융합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모델이 나오면 쫓아가는 이런 방향이 좋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바람직한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은 여기서 교육 중심적인 접근 방법.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교육의 역사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생명력 살아 숨쉬는 게 무슨 교육이었어요? 시험 문제 나왔었던 자유교양교육입니다.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개발해 합리성을 개발해 역시 인류의 교육적인 지향을 우리가 꿈꾸면서 인공지능도 교육 중심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서 보편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활용 교육으로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이게 여기에 시작이 되면은 인공지능 교육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한 후에는 순환 및 병행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니까 저한테 기대했었던 게 무슨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기대했었나? 그거는 아니야. 제가 그걸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의 답변의 내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교사와 학생에게 어떠한 유용함을 줄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연수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맨 끝에 이런 멘트 넣죠. 내년 이맘때 학교 현장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우리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